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읽어주는 콜라보 9월 마지막 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데이터 콜라보 27회고요. 오늘도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분석으로 그 여론조사의 흐름을 잘 해설해 주시는 업문어 엄경영 소장이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추석 연휴 끝나고 23일 날 방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말 호남 경선을 보고 나서 오늘 첫 방송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론조사도 여론조사지만 이 호남 경선에 대해서 평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소장님 호남 경선 저기 어디셨지? 곡성? 예. 네, 곡성이시죠? 호남 경선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이제 고향 곡성인데, 네. 지금 이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데는 전라북도 장수거든요. 아, 장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북이죠. 네. 그래서, 이게 호남 전체로 보면 아주 절묘한 선택이다. 그렇습니다. 네. 황금 분할이 이루어졌죠. 네.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토요일 광주하고 전남에서 이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0.17% 이겼는데, 네. 이제 전북에서 역전을 당하면서 호남 전체로는 이재명 후보가 49.70%, 그리고 이제 이낙연 후보가 43.99%인데요.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어느 정도 예측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50% 언저리에 득표할 거다. 언저리를. 그리고 이낙연 후보도 상당히 체면치레할 수 있는 득표율이 가능할 것 같다. 예. 이제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네. 대충 맞아 그대로, 떨어졌죠. 예, 됐습니다. 사실은 이 호남 대망론에 준비된 주자였거든요, 이낙연 후보가. 그래서 그 광주 전남 우리 유권자분들과 권리당원 분들께서 기대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이번 표심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 결과를 봤을 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전북에서 54.55를 기록하면서 누적 득표가 52.9, 이낙연 후보가 34.21이에요. 이제 지금 언론에서는 2차 선거인단을 기점으로 분수령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향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월 3일 2차 국민선거인단 투표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보면 중요한 3개 지점, 그러니까 전략적 지점이 3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충청권 투표. 그러니까 네. 충청권은 이 본선이나 경선에서 이 승리의 바로미터가 되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승리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러니까 1차 슈퍼위크죠. 예. 저희가 이제 그때 생방송도 3시간 동안 했었는데, 그랬어요. 1차 국민선거인단, 그러니까 국민 여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승리를 했다. 예. 그리고 이제 늘 전략적 선택을 해온 호남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를 이 상당한 격차로 누르고 승리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재명 후보로 후보가 굳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지금 표차가 11만 2,944표가 났어요. 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11만 표를 당내 완전히 1대1 투표에서 이거 뒤집기가, 앞으로 물론 선거인단이 크게 남아있긴 한데, 이낙연 후보만 표를 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흐름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수도권에 올라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네. 후보의 그 지지세가 굉장히 강한 곳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역전하기는 좀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 득표율 차이도 보면 네. 결산 가기도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충청권 보고서 결선 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말했다가 혼나가지고, 이제 입을 다물자 그랬는데, 결선은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볼 때 어려워요. 어렵고, 그냥 남은 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60% 가냐 못 가냐, 이거가 남은 거 아닌가. 근데 이은영 소장님 지난번에도 60% 말씀하셨다가 그래서 말을 안 하잖아요. 물어보지 마세요. 네.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선이 그 정도까지 도달할 수 있게 이 표심이 이제 갈 거냐. 왜냐면은 지금 다음 주 지역, 순회경선 지역이 부울경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 김두관 후보가 후보직 사퇴를 했잖아요. 요거와 관련해서 부울경에서의 표심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호남에서 이재명 대서 여론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아마도 쏠림 현상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이은영 소장님 이번에는 60%를 말씀하셔도 약속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음향이 울린대요. 음향이 울리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음향이 웅웅하고 많이 울린다고 합니다. 한번
그 소리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예. 말소리에 에코 기능이 섞여 있다. 네. 네, 우리 지금 구독자님들이 아주 뭐 대단하세요, 진짜. 네. 아주 세밀하게 아주 지적을 세밀한 해주시고. 여기 전문가들이 많으셔가지고 세밀한 지적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PD님이 음향 체크하러 지금 또 땀 뻘뻘 흘리러 가셨는데요. 여기는 저희 녹화하는 곳이 프레지던트 TV의 스튜디오예요. 그래서 그 지금 PD님이 여기 계신데 음향 체크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조금 이제 들으시면 소리가 나아질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울경 지역에서는 아마 김두관 후보의 조직표까지 붙어서 그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높은 득표력, 그러니까 이번에 전북에서 나왔던 54.5%를 넘는 또는 그에 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 역대 지금 민주당 경선에서요, 저는 이번 그 진행되는 경선을 보면서 이 후보에게 과반의 득표를 계속 몰아주는 이 흐름, 이거 정말 우리가 놀랄만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득표가 나오는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은 이제 4050, 네. 40대 50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가 작년 중반부터 그러니까 선두권으로 치고 나와서 네. 뭐 처음에는 이낙연 후보와 1위를 다투다가 지난해 말 또 올해 초 기점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선두를 독주해왔는데요. 그 배경에는 그러니까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4050의 어떤 개혁에 대한 요구, 그리고 이제 촛불 시즌 촛불 시즌 2에 대한 어떤 희망, 기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뭔가 이제 이 촛불 정부가 출범할 때 대한민국을 리셋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쵸. 네,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 그 대내외적인 악재들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도 있었고. 근데 코로나가 역시 제일 큰 악재. 그렇죠. 코로나가 지금 네. 2년째 예. 이러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또 이 눈에 띄는 국정 성과가 좀 부족하다 이런 이제 지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이재명 후보한테 기대하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지금 에코보다는 디스토션 된 것 같다고 하는데요. 우리 감독님 그 에코 기능 잘못 체크하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아까보다는 조금 들을만하게 바뀌었대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4050 세대가 역시 개혁을 선호하고 개혁을 희망하기 때문에 좀 더 개혁적인 이재명 후보에게 표심이 옮겨갔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이제 계속 이어지는 순회 경선, 지금 앞으로 이제 2주 남았습니다. 10월 10일 날 후보가 결정되니까요. 2주 남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여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지표조사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해설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이 여론조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 화천대유, 그 다음에 고발사주, 이 두 개의 사안이 있어요. 이제 이것이 실제 이제 대통령 후보들에게 지지를 미치는 영향도 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KSY, 월요일에는 KSY가 기준을 잡겠다. 그래서, 얘네들 뒤에 다 배치가 됐어요, 지금. 모든 조사들이. 월요일 내 앞에 배치되면 죽여. 이랬나 봐요. 그래서 다 뒤에 지금 배치가 됐는데, KSY 조사 결과, 또 전문가인 제가 먼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요, 지난주에 23.6에서 이번에 급등을 했어요. 지난번엔 떡락하던 이번 주엔 떡상했습니다. 30.0%로 올라왔고요. 윤석열 후보가 지난주에 약간 상승했어요. 26.4에서 28.8인데 이번 주 27.1로 떨어졌습니다. 이낙연 후보도 같이 상승했네요. 홍준표 후보가 상승을 했고요. 15.4에서 15.6인가요, 이게? 16.6으로 상승을 했고요. 이낙연 후보가 하락했습니다. 13.7에서 12.5로 하락을 했는데요. 저 여기 진짜 의문이 있어요. 지금 이 TBS KSY 조사가 금토의 조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 민주당 경선 결과가 반영이 안 돼요. 몇 시까지 했는지 한번 다시 들여다 봐야 되겠지만 6시 이전에 조사가 종료될 거거든요. 이틀 조사하면. 근데 지난주에는 반영이 안 된, 그래서 거의 지금 한 4~5%포인트가 빠진 결과였었는데, 이번 주엔 또 반영이 됐나 봐요.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이런 현상, 도대체 진짜 열받아서 여기 해설을 못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그 호남 경선 영향인지 아니면은 이 화천대유로 인해서 지지층이 결집한 건지. 근데 호남 또 전남 광주 경선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거든요. 요거 어떻게 좀 해설을 해주시죠? 저는 열받아서 해설을 못 하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ARS 여론조사는 그러니까 노출 빈도, 그러니까 노출이 언론에 많이 되면 될수록 네.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잖아요. 근데 약간 근데 그럼 빅데이터 상황에서 좀 그런 흐름이 있고 네. 저기 전화나 면접은 약간 그 트렌드가 그거랑 조금 또 다르거든요. 네, 다르긴 한데 이제 네. 어쨌든 그 ARS 조사에서는 전화 면접 조사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노출 빈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이 마치 지지율인 것처럼 예. 이렇게 이제 그 포집이 되기도 하는데 이때 그 그러니까 금토 조사면 사실은 금요일 날 이제 대다수 조사를 마치고 그쵸. 토요일은 이제 보완 조사라고 그래서 연령별로 샘플 확보가 안 된 뭐 20, 30대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완 조사를 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제 금요일 날 한 60-70% 조사를 마쳤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금요일 날 이제 그 화천대유에 대한 뭐 이재명 언급이 네.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치 지지율인 것처럼 반영이 된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좀 떨어져야 정상인 거죠. 떨어져야 정상이죠. 지금 진짜 연구원들 정신 똑바로 차려요. 그 위에 소장님이 당신들보다 조사를 몰라. 조사에 지읒도 모르는 분이 지금 소장하고 있잖아. 그러면 당신들이 똑바로 해야지.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자, 그러면 다음 문항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지금 범진보 범보수 나왔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33.0. 드디어 이제 이번 주 조사를 기점으로 30% 넘어갔어요. 저희가 이거 계속 예측을 했었어요. 30% 넘어갈 거라고. 근데 안 올리더니 호남 경선 끝나고 올리네요. 참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과 홍준표 후보가 지금 범보수권 후보의 적합도 추이에서는 딱 붙어 있어요. 29.7 대 29.5입니다. 그렇게 홍준표 후보가 올라가는 지지율 조사가 여기서 그렇게 나오더니 이제 드디어 딱 그 붙여놨네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네. 아주 그 미세한 격차이긴 미세하게? 하지만 역전을 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원래 이겼다가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TBS KSY 조사는 계속적으로 한번 두 눈 부릅뜨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지금 조사가 많이 나왔어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뉴시스와 리얼미터가 26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조사는 9월 22일에서 23일 날 발표가 됐는데요. 뭐 ARS 조사는 아직까지는 지금 양강구도 속에서 윤석열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집도가 지금 보수 쪽이 더 강하다 이런 흐름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 그 뉴시스 리얼미터 조사 보면은요, 그 여야 차기 대선 후보과 관련해서 그 윤석열 후보 26.9, 이재명 후보 25.2, 홍준표 후보 16.8, 이낙연 후보 12.5인데요. 지지 후보 계속 여부. 그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거냐 요 문항으로 같이 매칭을 해서 보니까 또 재밌어요. 요거 한번 해석해 주시겠어요? 네.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왜 그 잘 안 흔들리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은 60대 이상과 영남, 그러니까 TK, PK 영남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60대 이상이 이제 고령자 이 세대들은 네. 그러니까 지지 후보를 잘 안 바꾸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어르신들이 지지를 잘 그렇죠. 그러니까 바꾸기 이제 힘들어요.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 네. 대체로 그 웬만하면 지지 후보를 잘 안 바꿉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뭐 좋게 말하면 이제 양반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고요. 네. 안동 이런 데 가면 뭐 거의 그 뭐 가 쓰고 계신 분들도 많이 그렇죠. 있고. 네. 유림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죠. 네, 네. 그런 이제 조금 비하적으로 좀 나쁘게 표현하면 꼰대가 많이 사는 데다. 예. 근데 이 지역도 사실 이 지지 후보를 잘 안 바꿉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홍준표처럼 약간 철삭거리는 후보들에 대해서는 네. 조금 이 지지 강도가 떨어져요. 맞아요. 저런 양반의 그런 시각으로 보시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반면에 이제 윤석열 후보는 얼굴도 좀 넙대대하고 넙대대한 건 이제 저도 닮았는데 맞아요. 좀 넙대대하고 아저씨처럼 뭐 이렇게 좀 뭔가 좀 호박돌 느낌은 좀 있어요. 이제 어르신들이 볼 때 좀 그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네.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선호하는 그런 이제 이 현상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보면 계속 지지하겠다가 81.4%나 돼요. 네. 그 이제 반면에
이재명 지사는 77.3%고 네. 추미애 후보도 78.3%인데 이분들이 좀 생각보다 낮아요. 아, 예. 왜 그런가요, 이게? 어디요? 어디 쪽? 이재명 후보가 지지 강도. 지지 강도가 낮은 거는 지금 이낙연 후보가 거의 현재 한 35% 득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재명 후보에게 마음을 다 주지 못하는 표심이 있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선거 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가 정해지고 선거가 이제 본격화되면은 이게 한 80 한 뭐 거의 초반대까지 쫙 올라옵니다. 양당이 다. 혹시 그런 이유가 있는 건 아닌가요? 어떤 거요? 이재명 후보하고 추미애 후보 지지층이 겹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추미애 후보 쪽도 지금 분산이 돼 있고 이낙연 후보까지 다자구도에서 그래서 그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 다자구도 지금 만만치 않은 이낙연, 추미애, 뭐 박용진, 김두관 후보들이 있는 이 속에서 과반을 연승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이게 앞으로 또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을까 민주당 경선에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반면에 이낙연 후보 지지 강도는 굉장히 강하죠. 86.2%. 훨씬 강해요. 네, 네. 아마도 이제 이런 현상이 전북 전남이죠, 전남. 네, 전남 광주에서 네. 죄송합니다. 이 서폭 우세로 나타나지 않았나. 네. 반면에 홍준표 후보 지지 강도는 굉장히 낮아요. 70.5%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래서 후보가 되게 어렵다고 저희가 예측을 하는 게 이 부분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네. 이 역전 남들이 이제 다 역전한다 이렇게 할 때도 저희가 역전이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면서 네. 이 영남권하고 60대 이상의 유권자 특징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까지도 일단 저희가 정확히 맞추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기를 처음에 딱 20%대로 올려놓은 게 KSY예요. KSY. 맞습니다. 잘 맞습니다. 지켜보셔야 됩니다. 제가 네. 그거는 나중에 또 따로 분석을 해드릴 건데 KSY가 홍준표를 20%로 올려놓은 조사가 나왔었어요. KSY에서. 자, 지금 저희 방송하는 중에 우리 또 DYL님이 슈퍼챗, 응원의 슈퍼챗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 어저께들 너무 달리셨나봐. 오늘은 들어와 주신 분이 정말 적어요. 어저께들 다 달리시고, 지금 주무시고 계신가? 네. 아침 이제 해장들 하셔야 됩니다. 일어나세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희 쪽의 댓글에서는 이 작게 501호, 어저께 밤에 국민의힘 또 TV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 작게 501호가 굉장히 또 화두가 됐어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참교육이 어저께 방송을 탔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걸 보면은 근데 그렇게 참교육을 당하는데도 이 참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 윤석열도 높다는 게 참 재밌는 현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분석해드린 윤석열 지지율의 특징, 네. 고령자 그리고 TK, PK, 그러니까 이런 경향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그렇습니다. 작용을 한 것도 있고요. 예, 약간 소지역주의가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면 네. 윤석열 지지층까지 같이 공격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더욱 지지 강도를 굳히는 그런 현상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확증 편향 이런 것도 이제 일어나는 거죠. 지금 그게 이미 진영화되어 구도가 오래됐기 때문에 확증 편향이 이미 이제 좀 그거는 일반화 시켜서 봐야 되고 그 속에서 양당 지지자들의 확증 편향을 이제 계속 갈 수가 있는데 물론 그 안에 이제 가짜 뉴스가 들어가서 그게 팩트 체크가 되면 또 그게 약간 달라지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대선에 있어서는 이 약간의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스윙 보터들 있잖아요. 이걸 중도 표심이라고 하는데 중도 표심이라고 표현하기보다 그냥 스윙 보터들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층이 있어요. 네, 그게 맞습니다. 이제 젊은 층이 많이 있고 저희가 보니까 이 홍준표가 지금 2030이 홍준표를 많이 지지하잖아요. 이 친구들이 이제 막 뭐 영상 같은 거 TV 토론 한다든지 이러면 막 밑에 댓글을 달아요. 어르신들 윤석열에 선전하세요. 홈으로 오세요. 이러면서 그 댓글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 젊은 세대들이 이 국민의힘 쪽은 뭐 유치타 그게 이제 유승민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무대홍, 홍준표, 뭐 윤석열 이렇게 막 있는데 막 응원전을 펼치는 거 보면 그것도 재밌어요. 네, 말씀하셨으니까 말인데요. 네. 유승민 후보의 지지 강도는 굉장히 낮아요. 그렇습니다. 네, 33.6%밖에 안 되고.
참 이분이 그 여러 가지 평가, 이미지 평가나 이런 걸 해보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아요. 좋은데. 예. 근데 이 당내에서 지금 이렇게 지지 강도가 낮은 거, 이거는 어떻게 좀 해석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 지지율이 네. 좀 그러니까 이 거품이 끼어 있다. 네. 어떤 조사 보면 10%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이 지지 강도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충성도가 약한 지지층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저도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2017년에 이제 창당을 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바른정당. 네, 바른정당을 창당해서 나왔는데 그때 이제 그때는 당 이름이 뭔지 지금 또 생각이 안 난다. 예전 국민의당의 계열로 홍준표 후보가 나왔는데 그때 홍준표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을 했었거든요. 자유한국당. 네, 자유한국당. 그래서 이게 창당을 한 것도 문제였지만 아마 이제 박근혜 배신자 프레임이 그 창당한 것뿐만 아니라 박근혜 탄핵에 찬성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때 단일화할 때 단일화에 응하지 않았던 게 아주 결정적인 어떤 배신자 프레임의 핵심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유승민 후보가 지금 이 TV 토론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자신의 어떤 그런 좀 약한 모습들을 극복을 하고 굉장히 좀 거친 공세적인 TV 토론을 주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지 변화를 많이 지금 좀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지층의 마음까지는 잡기 어렵지 않을까. 이 지지 강도만 보더라도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제 생각에는 사실은 이게 이 홍준표 후보랑 지지층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쪽에서 겹치는 것도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홍준표 후보를 꺾어야 네. 윤석열 후보하고 이제 1대1 구도를 만들 수 있는데 네. 이 유승민 후보 보면 동시에 이제 두 분을 같이 공격을 해요. 윤석열도 그렇죠. 양쪽을 공격하고. 공격을 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 선거 전략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우리 나오신 후보들이 상당히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정치를 2000년대 90년대 후반부터 정치들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완전히 선거 진영이 달라진 게 진영 구도가 되었다는 게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당내 선거에서 이렇게 모두 까기를 하면은 완전히 득표가 확 떨어집니다.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선거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민주당의 경우도 박용진 후보가 그쵸. 대표적으로 모두 까기를 하고 있는데 예. 지지율 반등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본선에서는 좀 조심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모두 까기가 김두관 후보도 그랬고 박용진 후보 둘 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모두 까기를 당내 경선에서 모두 까기 하면 물론 그게 이거는 소신이다, 양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두 까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완전히 선거 이 틀 자체가 바뀌어 있어요. 선거판 자체가. 그렇습니다. 모두 까기 할 때는 항상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러셔야 됩니다. 예. 지금 프레지던트 TV 쪽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예전에 보다는 좀 덜 들어오셨어요. 여기도 지금 어저께 많이 달리신 것 같고, 그래도 우리 프레지던트 TV 호주의 아들레이드에서 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이제 국제적으로 발돋움하는 프레지던트 TV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황교안 네. 후보의 지지 강도를 보면 네. 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일 높습니다. 무려 87.7%. 그러니까 이분은 확실한 지지층이 있어요. 사이즈는 작지만 이런 후보들이 무섭긴 하죠. 그러니까 4.15 선거가 부정선거다. 정말 이걸 이제 집중적으로 정말로 민망하고 이분이 지금 법무부 장관까지 했는데 중앙선관위의 선거 관리를 믿을 수가 없다. 지금 계속 이 주장을 하고 계셔갖고 하태경 후보 완전 싸움이 붙었어요 지금. 네, 그런데 이제 그 뒷페이지 보시면 네. 보수 후보 적합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홍준표, 윤석열, 홍준표, 이강 체제에다가 네. 유승민,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네. 그러니까 황교안, 최재형, 하태경, 원희룡 이런 분들이 다투고 있는데 사실 4위 싸움이 조금 재밌어요. 4위 싸움이 재밌죠. 네, 재밌는데 어디로 지금 전망하세요? 4위 마지막 티켓 손은 누구의 손에? 그래서 저는 이제 최재형 후보가 사실상 탈락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클릭을 통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황교안, 원희룡 두 사람의 싸움일 가능성이 크다. 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조사에서는 실제로 황교안 후보가 안철수를 제외하면 국민의힘 4위에 4위에 위치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최재형, 하태경 이런 순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조사에서 보면
황교안, 원희룡이 이제 경쟁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어떤 데는 또 원희룡이 4위 티켓을 가져갈 거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전망하는 분들은 이 세대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 60대인데 이 50대에는 원희룡을 끼워줄 거다. 뭐 이런 이제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황교안 후보가 여기 지금 리얼미터 조사가 약간 좀 높은 순위로 나왔네요. 특히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좀 높은 편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아직 토론이 4번인가 더 남았어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면서 그 마지막 4번째 티켓을 누가 가져갈지 다음 주쯤에 한번 더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후보가 어저께 그 유승민 후보에게 질문했다가 완전 뻘쭘하게 그 좀 팩트가 아닌 거를 질문을 했다가 좀 대치기 당하는 그런 장면이 어저께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조금 4위 티켓을 가져가기는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오늘도 중요한 우리 데이터 콜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정치 지역 및 대선 판세에 대한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그 정당 지지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사실은 이제 오늘 그 전화 면접 조사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예, 원래 전화를 다 뒤로 뺐잖아요. ARS KSI 앞에 배치해놓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ARS 조사에서는 정당 지지율이 좀 다소 그러니까 벌어지는 현상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YTN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그 사상 최대 네네. 지지율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40.5%로. 예.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32.5%인데 이 조사는 목금 실시된 거죠. 네, 목금 실시됐습니다. 23일, 24일. 네, 예. 그래서 네. 이제 장재현 의원이 아니고 누구죠? 곽상도, 곽상도 예, 의원. 그러니까 네. 50억 받은 게 네. 이게 일요일 날 새벽부터 이제 맞아요. 공론화되기 시작한 예,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반영이 안 돼서 예. 화천대유가 이 민주당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했던 시기에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당 지지율이 다소 격차가 좀 크게 벌어졌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밑에 여론조사를 보면 네. 그러니까 이 KSI, 윤영 소장님, 요거 30, 국민의힘이 여기도 높아요. 36.4인데 지난 조사 대비 떨어졌어요. 좀 떨어지고 예, 민주당은 29.4에서 31.3으로 올라왔고. 다소 오르고. 네. 근데 이 조사는 이제 이 민주당 경선이 광주 전남 경선이 저기 때 있었잖아요. 토요일 날, 네. 토요일 날 있었는데 아마도 이제 그런 기대감, 그러니까 금토가 조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대감이 반영된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이제 이 두 조사의 방식이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리얼미터 조사는 유선을 좀 섞여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유선이 10%가 섞여 있고, 네, 전화 면접도 여기는 들어가 있어요. 네, 무선 네. 전화 면접도 10%가 들어가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유선이 들어가게 되면 보수 쪽에 다소 유리하게 나온다. 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KS5와의 이 조사는 100% 가상번호를 썼다. 예. 통신 3사가 제공한. 그래서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다소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정당 지지도 상으로는 지금 뭐 민주당 양강 구도가 팽팽합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이 약간 ARS이기 때문에 약간 높게 조사가 되는 것 같은데 또 전화 면접 조사를 보면은 민주당이 높아요. 그래서 이 양강 구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후보가 확정되면은 이제 본격화될 것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역적으로 볼 때는 서울 같은 경우는 또 민주당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뉴시스와 리얼미터가 26일 날 발표한 그 조사를 보면은 이게 이제 22일 날, 23일 날 추석 직후에 조사가 됐어요. 여기서 보면은 정권 교체 의향이 55.6이고 정권 연장이 38.5예요. 차기 대통령 선거에 대한 기대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그 정권 교체 의향은 이렇게 높은데 왜 민주당의 후보가 그 1위를 하는 조사들이 나오냐? 그게 좀 상당히 많이 이제 지적들을 하고 있어요. 궁금하신 대목인 것 같아요. 요거 한번 해석을 해주시면 어떻게? 네, 그러니까 몇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네. 번째는 네. 민주당은 사실 대선 후보가 사실상 이재명으로 결정이 됐다. 그렇죠. 이재명 후보로 결정이 됐고,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네. 이재명을 중심으로 결집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게다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거의 유일하게 대선 후보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국정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이제 기본 시리즈 3개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은 합니다. 뭐 이제 이 슬로건을 제시함으로써 네네.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본격화하고 있고 이런 점들이 이제 평가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직은 이제 야권 후보가 이게 좀 정리가 덜 됐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홍준표의 어떤 이강 체제 그리고 이제 유승민 후보도 추격세를 강화하고 있고 네. 이런 점이 이제 그 보수 후보는 아직 결집이 덜 된 거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당의 후보로서는 그 아직 결집이 안 됐지만은 또 후보 개개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결집도가 있긴 있어요. 결집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정권 교체가 그 여야의 정권 교체도 있지만 당 내에서의 정권 교체라고 보기보다는 세력 교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당 내에서의 세력 교체라는 그런 인식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여러 후보들 중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 좀 차별화된 정책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권 교체를 정말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차별화된 지금 정책 공약들을 내고 있으니까 저 사람을 좀 지지를 해야 되겠다. 그럼 좀 달라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는 안 보시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재명은 합니다. 이런 슬로건에서 보여지듯이 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다를 거다. 네,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기대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임기 말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이따가 뒤에서도 잠깐 살펴보겠지만은 근데 이제 후보가 다음 주 지나서 다음 주에 이제 거의 확정이 되고 근데 최종은 다다음 주 2주 네, 뒤에 10월 10일. 예, 확정이 되는데 이때부터 이 당청 관계 흐름이 어떻게 갈까요? 예전에는 벌써 지금쯤이면 당청 관계가 완전히 역전된 그런 상황으로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임기 말에는 예, 보통 막 이제 대통령 이쯤에 아마 대통령 탈당하냐 마냐 항상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한 20%에서 예. 뭐 10%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국정 지지율이 뭐 40% 정도 되는 것도 있고 네. 또 사실 네임덕이라는 것이 몇 가지가 같이 오는데 뭐 당청 간의 어떤 원심력이 작동한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측근 비리가 나온다든지 네.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아직은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없는데 이제 만약에 그 10월 10일 날 그 대선 후보가 이재명으로 결정이 되면 아무래도 당은 이제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대표 중심으로 네. 좀 재편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재편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국정 전반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의 어떤 영향력이 상당히 커질 거다. 이러면서 방금 이은영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별화 시너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꽤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청와대 쪽도 이 정무팀, 청와대 정무 라인이 상당히 좀 너무 많은 일을 벌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일을 하겠다는 각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청와대에 있어 봤지만 이 정도 되면은 차기 정부에서 뭔가 새로운 기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다 캠프로 가요. 이게 원칙적인 정석이에요. 청와대 안에서 차기 정부에 대한 뭐를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순간 이거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가 많이 무르익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이 문제도 그러니까 정말 잘 대응해야 20, 30대 MZ 세대의 어떤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해서 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뭐 아무튼 다음 대선이 꼬일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다 엄정 중립, 엄근지 하시고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를 이렇게 막아낸 것만 해도 전 세계적인 성과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뭐 경제 성장률 1위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남은 성과들을 잘 갈무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너무 일을 벌리시면 안 된다. 이제 새로운 후보에게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원래 다 그랬어요. 역대 청와대에서 저도 그랬었고 당시 그 새로운 어떤 새술을 담아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다 나갔거든요. 캠프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그런 점도 주의 깊게 앞으로 중요 변수예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시청자 의견 한번 살펴보시죠. 시청자 의견이요? 네. 약간 예민한 문제라서. 지금 그 한 분이
이 땡땡님의 발을 묶어놔야 된다. 네, 이 땡땡님의 발을 묶어라. 이런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네, 지금 저희 지금 댓글창에는요, 이게 그거는 생각을 못 하셨나봐요. 지금 50억 게임에 지금 모두 다 관심이 가 계십니다. 이 곽상도 아들의 이 50억 퇴직금 이거 열받아서 못 살겠다. 노엘이도 지금 열받았는데, 곽상도 아들의 50억 퇴직금도 열받아서 못 살겠다. 상도에 학교 가자. 지금 이 댓글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상도에 학교 가자.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청와대에서의 정무적인 신중한 엄근지 판단 중요하다. 이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마무리하고요. 빅데이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빅데이터 긍부정 비교 요거 나왔는데요. 여전히 두 분 다 아직도 지금 부정평가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의혹, 범죄 이런 게 계속 떠 있어요. 이거 언제 사라지나요? 네. 이게 이제 한 달치를 분석한 건데요. 네, 네. 그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의 빅데이터를 보면, 네. 이제 긍정 언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나오고 있네요. 네. 1위 지지하다 이런 거 나오고 네, 있어요. 무료화. 네, 그러니까 경기도 재난지원금. 그리고 일산대교 무료화 말하는 거 아닌가요? 네, 무료화. 네. 네, 그리고 이제 1위. 1위. 지지율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제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웃음, 옹호하다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의 어떤 ARS 조사로 네. 이 양자 대결을 하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 빅데이터 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다소 우위에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의 어떤 1위 싸움이 가열되고 있는데, 네. 이걸 한번 살펴보면요, 윤석열 후보는 좀 여전히 부정적인 그런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예. 이진동이라고 왜 뉴스버스 발행인,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이런 분들이 있고, 피의자, 검찰개혁, 징계, 유착, 네. 이런 언어들이 이제 다수 차지하고 있고요. 네. 홍준표 후보도 대체로 이제 부정적인 언어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 아방궁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봉하마을을 비하한 네. 표현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예. 이제 화제가 돼서 화제가 아니고 논란이 된 거죠. 네. 논란이 돼서 올라 있고요. 돼지 발정제. 이거는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아요. 자기 자서전에 이거 쓴 게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요거는 지금 여성과 관련해서 그때 심상정 후보가 지난 대선 때 요 문제 때문에 토론을 거부하기도 했었거든요. 지금도 요거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여성층들에게. 예. 그래서 홍준표 후보를 보면 예. 남성 지지율에 비해서 여성 지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한 60-70%밖에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꺾기에는 이 여성 문제를 좀 해결할 필요가 있다. 네. 근데 이 돼지 발정제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 상을 보면은 여전히 이제 후보 모두 여야 후보 1위, 2위 후보들에게 좀 부정어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이것들을 이제 후보가 되면은 많이 개선을 하려고 하겠죠.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이제 MZ 세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약이라든지 또 이미지적인 어떤 변화를 시도한다든지 스킨십을 늘린다든지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또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봉하마을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 방명록에 2002년 노무현처럼 이거를 썼거든요. 역전하겠다? 네.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나는 2002년의 노무현처럼 대역전극을 펼치겠다. 지금 이런 각오로 임하고 상당히 크로스오버 전략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근데 이번 토론회 때 보니까 여전히 이렇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시면서 호통을 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좀 좋은 이미지로 갈지 부정적 이미지로 갈지 어떻게 보세요? 그때 윤석열한테 호통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작게 5015라든지 네. 또 이제 굉장히 조금 어려운 정치 초년생이 듣기에는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해놓고 이제 호통을 치거나 이제 몰아붙이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이익을 볼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지지층은 이제 대체로 이 보수적인 뭐 60대 이상 영남권인데다가 또 윤석열 후보가 이제 정치 초짜라서 네. 당연히 모르겠거니 뭐 이런 좀 흐름도 있고. 그 부분은 홍준표 후보가 정확하게 짚고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작게 5012는 모르겠지 했는데 역시 몰랐어요. 네. 501호 작게 501호는 모르겠지 했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당황하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가르쳐달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것도 모르지 않았나요? 김여정이 무슨 말을 했냐. 그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거는 뭐 나는 북한에서 하는 말은 귀를 닫겠다 뭐 이런 취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몰라가지고 저분이 뭐 언론에 이거 뉴스를 정말 안 보시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앞으로의 이미지 빅데이터는 많이 좀 또 변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우리가 엄경영 소장님이 야심차게 준비한 테마주로 보는 대선 판세. 야, 이것도 오늘 보니까 재밌네요. 이재명 후보 전부 다 떡상했어요. 네. 이게 오늘 지금 10시 30분에 검색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소장님, 이거 떡상 테마주 있잖아요. 네. 좀 더 좀 찾아주세요. 지금 5개 올려주셨는데 조금 더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스가 떡상했네요. 네. 네, 그렇죠. 술들 많이 드시나 봐요. 네. 파스는 이제 뭐 전산 기계 소프트웨어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요. 저희 맥주가 아니고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네. 기본주택 테마주가 일성건설인데요. 네. 이 주식이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미 이제 대선 후보가 됐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 아들이 네. 50억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조금 좋아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동신건설 네. 이게 이제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 형지 엘리트는 엘리트라는 교복을 만드는 회사예요. 예. 이게 지난 대선 때는 이 대장주였죠. 네, 성남에 그렇습니다. 있는 회사인데요. 네. 거의 한 15,000원 뭐 이렇게 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에이텍, TN, 에이텍 이런 주식들이 있는데 예. 아마도 이재명 주식은 후보가 결정되는 그러니까 10월 10일 이전까지는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0월 10일 후보가 결정되면 네. 사실은 이제 뉴스 소멸, 재료 소멸로 다시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재명 주식을 갖고 계시면 8일이나 9일 팔아야 된다. 꼭 그래요? 기억하셨다가. 지금 다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딱 1위가 되면은 떨어지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10월 10일 후보를 발표하는 순간 네. 한 30%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떨어질 때 다시 사면 이제 그렇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준비했다가 사가지고 또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네요. 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윤석열 후보는 혼조세입니다. 그렇죠. 반은 떡락, 반은 떡상 이랬는데요. 전문 용어를 구사하시는군요. 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주식을 잘 몰라요. 주린이에요. 네. 자, 근데 웅진, 덕성, 서현은 다 좀 떨어졌고 히림과 애니 능률은 올랐네요. 네, 그러니까 예. 윤석열 주식들은 네. 그러니까 어제 토론회가 조금 이제 윤석열이 못했다. 네. 이런 이제 평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곽상도 아들 건이 네. 전반적으로 국민의힘한테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주식별로 양상이 조금 이제 다르게 나타나긴 한데 대체로 안 좋아요. 안 좋고 네. 이 중에 이제 히림은 그 부인 김건희 씨의 하고 관련. 좀 연계가 있죠. 네, 네, 연계가 코바나 콘텐츠 그쪽하고. 네. 예. 그래서 이쪽 주식이 오르는 걸 보면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수사가 불구속 기소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대감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기대감이 아니고요. 그런 전망이라고 해주세요. 기대감이라고 하면 또 반발하십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불구속 아니고. 기소라기보다는 좀 연기되거나 뭐 이렇게 좀 그렇죠. 약간 늦춰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2차 컷오프 전에 소환 조사한다 이랬었는데 예, 맞아요. 이게 좀 늦춰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기소를 빼고 바로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길 수도 있고 네. 이런 가능성들이 아마 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 지금 홍준표 후보는 보합입니다, 그냥. 보합세예요. 네, 홍준표 경락스틸 후보도 보강산업. 일종의 이제 혼조세죠. 혼조세. 네. 예, 근데 전 보합으로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어떤 주식은 이제 오르기도 하고요. 예.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벌써 이거 검색한 지
2시간이 지나서 아, 그렇구나. 네, 이제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네. 네, 사실 홍준표 후보가 후보 가능성,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이제 조금씩 그 혼란스러워지면서 네. 주식 시장에도 약간 좀 하락세로 전환되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토론을 잘하면 조금 올라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양상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네. 아까 우리 소장이 남북 정상회담 좀 조짐이 보인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희 지금 댓글에 그 종전선언을 무리하게 진행한다라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그 추진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모색을 해서 해야죠.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도 청와대에 있는 그 비서관 행정관들은 문재인 대통령님만을 위해서 지금 마지막 불꽃 투혼을 벌여야 된다. 그거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 따르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지금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이제들 슬슬 이제 기지개를 켜시면서 활동을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테마주로 보는 대선 검색 봤을 때 이재명 후보 다 빨간불 켜졌습니다. 2주 뒤에 이게 지금 막 미리미리 다 반영되고 있는 거니까 2주 뒤에 만약에 빠지는 것들이 있으면 그때 또 주식을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보유하고 계시면 네, 보유하고 10월 있으면 10일 이전에 네. 매도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주린이어가지고 요거 참 관심 가는 요렇게 그 주식 테마주로 설명하는 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우리 엄경영 소장님만 특화시켜서 지금 설명을 해석을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꺾고 후보될 가능성이 커졌다. 네. 이러면 이제 윤석열 그 테마주 중에서 아직 덜 오른 거, 네. 많이 빠진 거 이런 것들을 매수하시면 뭐 한 그렇습니다. 2, 3주 후에는 예. 이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미리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지금 프레지던트 TV에는 동백이님, 이루피님, 김포금살님, 정진희님 등등, 이현숙님, 등등 여러분이 아주 그 핵심 지지층이신가 봐요. 매번 들어와 주셔가지고 응원에 댓글을 달아주고 계신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이은영 TV 댓글창에는 이 지금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관련한 게 너무너무 지금 많이 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를 해결을 이번 기회에 좀 다 털어내고 해결을 하고 가자. 이게 지금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많이 올라오고 계신데요. 그리고 또 이제 곽상도 의원은 네. 4년 반 내내 예. 문재인 대통령 가족을 공격했잖아요. 맞아요. 그 아들을 특히 많이 네, 공격했잖아요. 뭐 사위, 뭐 딸, 맞아요. 아들 이렇게 해서 무슨 보험료 같은 되게 찌질한 걸 갖고 맞아요. 계속 깠어요. 이제 이런 이 곽상도 의원에 대한 이런 불만들이 이제 많이 누적이 돼 있는 상황에서 네. 50억 건이 터졌는데요. 네. 한편으로 보면 이제 쌤통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진짜 정말 근데 탈당을 해버렸어. 이거 지금 민주당에 있는 커뮤니티들에서 다 전망을 하더라고요. 너무 지금 권리당원들이 굉장히 이제 정치를 너무 고관여친이시다 보니까 저거 탈당할 거다. 그랬더니 바로 탈당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이 이제 곽상도 의원의 아들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계속 법조인들이 다 국민의힘과 더 관련이 깊은 법조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재명 후보와 관련성이 네. 있을 거냐 없을 거냐를 좀 간단하게 먼저 이제 짚고 넘어갈 건데요. 네. 사실 이 화천대유 건은 2010년 이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2015년경부터 이제 사업이 본격화됐는데 사실 성남에 가면 경찰서가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원경찰서, 수정경찰서, 분당경찰서 이렇게 3개가 있고, 네. 이제 뭐 성남지청이라고 검찰청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이 경기도경, 네. 경기도 뭐 경찰청이죠. 그래서 사실 이 성남지청하고 성남에 있는 경찰서 그리고 경기도경 네. 이런 데서 사실은 10년 동안이나 이재명 후보를 내사하고 조사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관련됐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거죠. 그리고 사실 이때가 MB 정부, 박근혜 정부였잖아요. 맞아요. 대체로.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관련된 사람들을 보면 이제 보수성 있는, 그러니까 보수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대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사실은 이재명 캠프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이거 국민의힘 게이트, 국진당 게이트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인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것이 이제 계속 더 밝혀지면 아무래도 MZ 세대가 이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네. 어떤 이제 대선으로 흐를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MZ 세대들이 이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과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또 해명이 더 가관이에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 아들의 그 무면허와 경찰관 폭행 이거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을 MZ 세대들이 많이 지지하고 있는데 아마 곧 손절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제 댓글창에는 남자 박근혜 같다. 윤석열 그 작게 502로 모르는 거 그 장면을 보면서 남자 박근혜 같다라는 글들을 올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 곽상도 의원 정말 탈탈 털어야 된다. 이런 또 얘기도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게 미칠 영향이 국민의힘 쪽에게 더 불리한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장제원 아들 50억 이때부터 사실 여론이 조금 반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거 관련해서 이제 특검을 할 거냐, 뭐 국정조사를 할 거냐, 수사를 할 거냐, 이게 지금 좀 민주당이 아직 좀 빨리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지금 한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특검하고 국정조사는 사실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네. 정쟁의 장으로 활용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네, 지금 이제 선거가 한 23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23주 내내 정쟁만 하다가 끝날 그런 가능성도 있어서 신속하게 수사로 규명하고 이제 이게 미진하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도입해도 늦지 않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국민의힘은 특검으로 아예 다 방향을 정한 것 같고 민주당은 선수사 후특검 이렇게 방향을 좀 정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당대표들이 다 미국에 가 있는데 돌아오면은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저희 데이터 콜라보도 앞으로 16주 남았다고요? 24주. 24주요. 24주 동안에 이 앞으로의 분석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남은 분석들이 더 중요해지니까 우리 데이터 콜라보 계속 좀 시청해 주시고 저희도 더 좋은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의 국정수행평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40.2% 그리고 KSY 조사도 지금 이게 30.3인가요? 숫자가 문제됐어요. 40.8. 40%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의 자기 득표율을 지키는 유일한 대통령으로서 임기 마무리가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님 이제 지난 유엔 방문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또 많은 볼거리들을 주셨잖아요. 이벤트도 많이 만드셨고, 또 BTS와의 같이 이렇게 인터뷰하고, PTD, 댄스 하시는 거 이런 거. 따라 춤추는. 네, 너무너무 잘 즐겁게 봤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경제 성과도 지금 굉장히 좋은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기서 국정 수행이 긍정평가가 더 올라갈 어떤 그런 반등의 모멘텀이 있을까요, 앞으로? 사실은 이제 문 대통령이 네. 이 외교 활동, 그러니까 이 해외 순방을 하게 되면 이제 지지율이 많이 올렸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번 해외 순방은 성과에 비해서 좀 지지율이 좀 조명을 받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화천대유가 많이 논란이 됐고, 네. 또 이제 코로나가 한 2,000명, 3,000명, 이게 이제 몇 번 나왔잖아요. 네, 이러면서 지지율 상승을 조금 이제 가로막았던 것 같은데요. 네. 이 장제원 아들 50억 장제원 수뢰 의혹. 곽상도. 네. 곽상도 아들 이 50억 수뢰 의혹. 네. 이것을 계기로 이 지지율이 다소 상승세로 반전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곽상도 화천대유건이 오히려 지금 처음에는 여당에게 불리한 악재였는데 호재로 지금 점점 탈바꿈되고 있어요. 참 신기한 현상이에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그때랑 지금이랑 정치 환경이 완전히 반대였다라는 거를 잘 염두에 두시면 이게 민주당에게 결국 호재로 나오지 않을까, 호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이제 저희도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되었네요. 오늘,
아무래도 이게 이제 그 호남 경선이 끝나고 나니까 그 상당히 그 긴장감들이 좀 많이 풀어지신 것 같아요. 지난 방송 때보다는 조금 적게 들어와 주셨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계시고요. 데이터 콜라보가 이제 많이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이 그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을 항상 준비해 주시고요. 이쪽 슈퍼챗도 누가? 슈퍼챗도 보내주셨어요. 잠깐만요. 네. 프레지던트 TV에게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박상 선생님께서 또 프레지던트에게 응원의 슈퍼챗을 또 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방송에 저희가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은 네. 이은영 TV와 프레지던트 TV가 동시에 함께 제작을 해서 네. 동시에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은영 TV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 더불어서 프레지던트 TV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날씨도 아주 좋고 그런데 기분 좋은 또 하루 보내시고 한 주 활기찬 한 주 맞이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